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영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을 영화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라스트 홈입니다. 한국에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개봉도 아마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곧바로 IPTV나 이런 걸로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영화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를 소개하는 글에 노아의 방주 운운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라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길래 과거 무슨 전설에 관한 고대 전설에 관한 영화인 줄 알고 한 30초만 보자 이렇게 해서 들었다가 끝까지 보게 된 영화인데요.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최초의 흑인으로 오바마가 당선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트럼프도 오바마의 8년 때문에 그 반발 작용으로 당선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트럼프가 당선된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미국인의 트라우마가 그 이후에 한 8년간 푹 사가져 오다가 트럼프로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2008년 미국발 금융대란은요. 사태가 끝났을 즈음에 아직도 완전히 끝났다 볼 수는 없지만 5조 달러 이 가치의 연금, 부동산, 퇴직연금 채권들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연금을 이 주택 관련 펀드에 넣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미국에서만 80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숫자로 처리된 600만 명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 라스트 홈이라는 영화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 한 사람도 성의 있게 다큐멘터리도 만들지 않았는데 통계만 남았지 600만 명이라고.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게,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 영화의 감독 라민 바흐르니는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어서 자기를 놓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앤드류 가필드, 영화에서는 데니스라고 나오죠. 이 앤드류 가필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주연으로 나온 약간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배우입니다. 자, 집을 뺏기게 된 사람 6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앤드류 가필드와 그 다음에 집을 뺏는 부동산 업자로 나오는 마이클 세넌. 마이클 세넌은 연쇄살인범이나 이 마피아의 보스나 악질적인 인물로 자주 나오는데요. 얼굴이 매우 강하게 생겼죠. 하지만은 이 마이클 세넌이 연기력 하나만큼은 탁월합니다. 이 앤드류 가필드 데니스는 어머니와 또 자기 또한 미혼부가 되어서 어려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 3대에 걸쳐서 한 집에 사는데 각각 다 이 문제가 있지만 겨우 집을 하나 지니고 사는데 직업은 이 집을 짓는 데 인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융위기가 오고 집을 짓는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부동산 모기지를 이렇게 갚지 못하게 됩니다. 자, 2008년에 금융위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면 이 1999년 이 세기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IT와 벤처 주식들이 폭등을 하다가 이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도 폭등을 했죠. 그 즈음에 미국 정부는 부동산 띄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IT 벤처 폭등과 또 그 뒤를 이은 이 부동산 가격 상승 시절에 미국은 골드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경제에 있어서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매우 좋은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한마디로 황금 같은 시기가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했고
점점 더 은행들은 위험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월가의 이 한마디로 자본들은 국회의원들과 정치꾼들을 매수해서 미국의 이 법들을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또 투자회사 내부에 있었던 경계를 없애고,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막 투자를 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파생 상품들도 팔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심지어 길거리 흑인 노숙자한테까지도 집을 사도록 권유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막 집을 사도록 돈을 막 빌려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대출을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서브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들한테서부터 이제는 무분별하게 빌려준 주택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왔죠. 이 미국에는 주택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주택 담보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주택 비용을 빌리고 30년, 50년으로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서 갚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석 달 이렇게 연체가 되면 경고장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연체가 되면 바로 집을 압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미국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서 샀던 가격에도 못 미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키만, 열쇠만 주고 오면 됩니다. 그거 하나는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집을 갖다가 5억이라고 해서 5억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5억도 안 빌려주죠. 4억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3억 8천만 원이 되면 우리는 4억을 다 갚아야 되지만 미국에는 키만 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연체되면 한마디로 은행이 압류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뺏어버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은행이 다시 팔아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곧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모기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이 집값을 내는 돈이 한 달 받는 월급에서 상당액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한 1년 잃어버리면, 한 6개월 잃어버리면 집값을 못 내서, 매달 집값 할부를 못 내서 쫓겨나죠. 자, 은행은 그러니까 대출회사들, 부동산 대출회사들이 이런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이 팔한 이런 모기지 론을 MBS,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내지 자산 담보 정권으로 만들어서, ABS 등으로 만들어서 그걸 은행으로 넘깁니다. 은행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잘게 쪼개서 구조화 정권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CDO니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또 투자회사에 넘깁니다. 투자회사는 그것들을 또 다양한 형태의 뭐 신용카드, 비, 자동차, 무슨 채권 이런 걸 다 모아가 또 합쳐서 잘게 쪼개서 또 CDO2로 또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망했을 때는 또 신용부도서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 CDS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이런 채권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의 바탕이 되었는데 집 하나가 아니라 그 동네 집 전체, 나중에는 미국 집 전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거기에 신용카드 할부, 나중에는 거기에 차 할부 이런 것까지 다 얹어져 가지고 복잡하게 섞어 가지고 그걸 전 세계로 팝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CDO니 뭐 ABS니 MBS니 이런 걸로 사는 거죠. 한국에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질 때 은행에서 권유해서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농사 지은 돈으로 그런 거 샀다가 휴지 조각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현금은 그다 드리죠. 그러면서 저들은 이게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보험처럼 돈을 버는 보험에도 가입하고 신용부도 서합 같은 데도 가입해서 부도가 나면 돈을 버는 상품을 또 팔았습니다. 또 그걸 저거가 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짓이죠. 저거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팔면서 저거는 돈을 받아서 회수하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까지 뜯어내려고 하는 부분, 또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버는 상품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성을 상실한 사기꾼들이 월가 놈들인데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조지 W 부시에서 걔들을 이런 사기를 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 죽어나간 사람들이 전부 성실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미국의 서민들입니다. 이때 이 진원지가요, 플로리다를 비롯한 이 신흥주거지가 주 4개가 문제였는데요. 플로리다가 그 4개 주, 즉 부동산이 거의 무너지는 대표적인 주에 속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것처럼 인력이 많이 충원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데니스는 이 플로리다에 겨우 집을 하나 장만하고 목공인데 어느 날 월급을 못 받아서 집을 이렇게 압류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압류 통보를 받으면 또 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통 법정에 가서 또 압류 이 통보에 대한 한국 같으면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내죠. 첫 장면이 법원에 가가지고 아들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따지러 갔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부동산 또 압류업자가 돼서 쫓아내게 되는 아들 친구 부자를 또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판사는 그냥 압류하고 두들겨 버립니다. 항의를 하려 하지만은 내 뒤에 지금 수백 건이 또 있다. 이걸 해야 될 거 가라고 보냅니다. 집으로 와서 그래도 뭐 서류를 읽어보고 사실 20일간은 버틸 수 있다 어쩐다 하는데 곧바로 마이클 세넌이 이 맡은 릭 카브라는 역에 부동산 업자가 와서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경찰을 항상 동반하고 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 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통보 직후 찾아온 부동산 업자는 미국의 이 모기지 협회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협회가 모기지 협회 그리고 빌려준 은행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업체를 선정해서 너네들 다 쫓아내라. 한 건당 정리하면 얼마씩 줄게. 그리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집 청소하고 그리고 이 업자는 와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2분의 시간을 줄 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내겠다. 만약 당신이 꼭 필요한 약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뭐 서류 이런 것만 2분 안에 찾아서 넣고 나머지 지는 우리 직원들이 밖으로 다 드러내겠다. 당신이 저항하면 경찰이 집행하겠다. 청천벽력을 맡은 이 친구 데니스는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승복을 합니다. 보안관까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미국에는 거기서 저항하면 한국처럼 떼법으로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총을 맞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아기들은 당황하고 울고 있는데 이 부동산 업자가 데려온 인부들은 치웁니다. 물건을. 그래가지고는 집 앞에 쌓아놓습니다. 하루만 이 앞에 쌓아놓을 거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빨리 어디로 싣고 가고 내일까지도 이 있는 물건은 그대로 쓰레기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곧바로 중요한 집만 싣고 모텔 촌으로 가는데 그 모텔 촌에는 이미 집을 쫓겨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텔 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스쿨버스가 초등학교 그 모텔 촌에 와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애들을 태우고 갑니다. 직장도 잃고 집은 잃은 데니스는 안절부절하지만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집을 쫓겨날 때 잃어버린 자신의 공구를 찾으려 부동산 회사를 찾아갔다가 부동산업자 리카버를 만나고 이 리카버는 데니스가 좀 똘똘하게 보이니까 제안을 합니다. 내 밑에서 일할래. 거절하고 싶었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당장 살아야 될 공간도 모텔에서 살려도 매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카버의 이제 하수인이 되어서 이제 남을 쫓아내는 역할로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주인이 쫓겨나기 직전에 자살을 해서 피덩이가 된 집도 있고 어떤 집에는 이 정화조를 막아놓고 이 변을 봐서 물이 넘치게 해서 일부러 집을 완전히 그냥 똥칠을 해버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때 데니스는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불을 주겠다니까. 그 50불 때문에 그 집을 치우러 들어갑니다. 똥칠갑이 된 집을. 이 모습을 지켜본 리카버는 이제는 데니스를 자기 인자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플로리다에 숱한 집들이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남기고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기 시설도 있고 쓸만한 거는 다 뜯어오고 훔치는 거죠. 그리고 또 각종 뭐 수영장에 뭐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또 일부러 살짝 밤에 넘어가서 키를 가지고 있으니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도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결국 그 집을 다시 팔려면 그런 걸 보수를 시켜야 될 거니까 저거가 훔쳐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저거가 수리해서 떼돈을 벌면서 거기에 한 10%를 데니스는 받아서 돈을 모아갑니다. 이런 일을 잘하니까 이제는 나중에 네가 쫓아내야 해서 총을 주면서 이제 데니스가 직접 리카버가 수행했던 역할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마주친 사람이 처음에 자기 아들 친구 법원에서 만난 그 부자간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안 내켰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나서는데요. 결국은 그 부자를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큰 거래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00채쯤 되는 집을 통째로 정리하는 역할을 이렇게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도 조작하고 하는 이런 일도 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리카버는 똘똘한 데니스에게 이 집을 하나 주겠다, 하나 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은 돈 나한테 다시 갖고 오면 내가 집을 하나 주겠다. 그런데 이 데니스의 엄마와 아들은 옛날에 사는 집을 가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이제 안에 다시 재단장을 해야 되겠다고 꿈에도 부푸는데요. 근데 그 집까지 가려면 이 은행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좋은 집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모텔촌에 살러 온 사람이 데니스를 보고 너 우리 쫓아낸 악덕업자 아니냐, 악덕업자의 앞잡이 아니냐, 너 나쁜 새끼다니까. 그 모텔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데니스를 가족처럼 지내다가 혐오합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밤에 총 맞아 죽게 생겼죠. 야반 도주하듯이 엄마와 아들을 데리고 이 리카버가 정해준 부유한 집으로 갑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데요. 자기 엄마는 너 창피하다 이 말을 남기고 그냥 오빠 집에 들어가서 애 데리고 살란다고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리카버와 데니스가 이제 부동산 업자들 파티를 하는데요. 리카버는 애인도 있고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정신세계는 공허하고 집은 엉망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데니스하고 리카버가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여자들과 즐기다가 새벽에 풀장가에 둘이서 쓸쓸한 대화를 나눕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올라가야 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에 천여천하 되는 큰 어떤 집을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서류를 조작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데니스의 아들 친구 집입니다. 자, 그래서 데니스는 법원에다가 이 서류를, 가짜 서류를, 이 사람들이 이 소송을 걸어서 이길 지경이 되었는데 그 가짜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걸 시킵니다, 리카버가. 데니스는 고민을 했지만 지가 살기 위해서 법원에 들고 가서 고민하고 있는데 법원에 결탁된 서기가 와서 그 서류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쫓겨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위조 서류로 재판에서 져서 쫓겨나게 된 그 아들 친구 부자가는 나가지 않고 아버지가 총을 들고 죽겠다고 이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둘러쌌고요. 그때 이제 이 데니스는 그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있었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데니스는 총격전을 벌이는 그 친구 아빠한테 가서 내가 서류를 조작해서 가짜로 당신을 지게 만들었다 고백한다고 해버립니다. 결국 그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이 검찰도 오게 되고 이 친구 아빠는 경찰에 잡혀가지만 이제 집은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데니스도 잡혀가고 리카버도 잡혀가면서 이 영화는 끝납니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다른 사람을 뜯어먹어야 되는 이런 구조. 근데 쫓겨나는 사람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며칠 잃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담보회사와 은행과 투자은행과 그리고 이런 것을 뻥튀기 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과 그리고 정치인들과 판사와 이런 기득권들이 결탁을 해서 만드는 게 금융위기인데, 이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은 600만 명의 집을 잃은 사람과 800만 명의 직장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요, 미국의 이 플로리다 등 곳곳에 가면 모텔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서 꿀버스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삶을 거기서 살고 있고요. 판사는 그냥 방망이로 당신 나가시오라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4만 개가 밀려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남아있는 거죠. 자, 숫자로 표시되는 미국 사회의 이면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자 천국인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한마디로 이러한 이 무지몽매한 이런 현장을 이 영화는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고발을 하고 그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깁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5조 달러를 투입했는데 투자은행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깜빵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돈 먹은 정치인 중에도 단 한 명도 깜빵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80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요, 저것은 어느 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이야기다.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사회가 어떻게 기득권 부패층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나.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힐러리니, 빌 클린턴이니, 오바마니, 조지 W. 부시니 다 한 통속이다. 공화당도 민주당 지도부도 다 한 통속이다. 우리는 부패한 뉴욕과 워싱턴의 엘리트층들을 그 부패 커넥션을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트럼프를 당선시켜 바랍니다.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 안온한 일상은 언젠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거리에서 촛불을 듭니다. 자,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과 권력이 최순실이라는 허접한 여자를 매개로 해서 한마디로 얼마나 쉽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여태까지 해오던 수많은 일들 중에 일부가 워낙 최순실이 허접하고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일단이 드러난 겁니다. 역대 정권들도 그렇게 해먹었겠죠. 하이테크 난리지로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플로리다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언제 트럼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의식의 상승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스트 홈을 보면서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는 내년쯤 한국의 부동산 폭락이 닥칠 수 있고 그때 수백만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가 되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남의 일이 아닌데요, 우리 전부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